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봅시다. 3장. 지난 시간에 이제 3장을 잠깐 했죠. 말미 부분에 3장을 했습니다. 자, 이 한 학기를 통틀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상당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론에서, 경제학 원론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원론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리카르도 비교 우위론, 즉 생산력의 차이, 노동 생산성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무역이 결정되는, 즉 기회비용에 따라 가지고 기회비용이 낮은 쪽이 생산을 한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낮은 쪽이 비교 우위를 갖는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요 예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미국하고 콜롬비아라는 두 나라가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다 각각 전체 자원을 다 사용한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컴퓨터 10만 대를 생산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걸 포기한다 그러면 대신에 장미 100만 송, 1000만 송이를 재배할 수 있다. 반면에 콜롬비아는 컴퓨터 3만 대를 생산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같은 자원으로 장미 1000만 송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존 자원과 생산 기술이 있다. 자, 이거 이제 부존 자원 양과 생산 기술에 대한 과정이죠. 이런 경우에 기회비용을 보면 기회비용 얘기 나오죠. 미국 같은 경우에 컴퓨터 생산의 기회비용은 장미 100송이죠. 컴퓨터 한 대 생산 기회비용은 장미 100송이. 콜롬비아는 컴퓨터 한 대 생산 비용은 장미 3분의 100송이죠. 3분의 100송이.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미국 컴퓨터 생산의 기회비용이 3분의 100개 아니라 3분의 1000송이죠. 미국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한 대 생산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장미 3분의 1000송이가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 생산의 기회비용이 콜롬비아가 미국의 3배만큼 높습니다. 3배. 3배 정도만큼 높죠. 그죠? 100, 3분의, 그렇죠. 100이고 3분의 1000이고, 100이고 3분의 1000. 뭐, 3배보다는 조금 더 되는 3.3배, 3.3배만큼 콜롬비아는 컴퓨터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높죠. 그렇다 그러면 반대로 장미 생산의 기회비용은 정확하게 정반대가 될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장미 생산의 기회비용은 미국이 콜롬비아에 비해 가지고 3.3배 높을 겁니다. 콜롬비아는 미국에 비해서 3분의 1도 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미국이 컴퓨터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기회비용이 낮으니까 비교 우위가 있고, 콜롬비아는 장미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그래서 콜롬비아는 장미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낮다. 그래서 컴퓨터를 생산하지 않고 전량 장미만 생산할 것이고, 미국은 컴퓨터만 생산한다 라는 것이 비교 우위론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비교 우위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통해 가지고 비교 우위를 우리가 결정을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물론 무역이 있기 전에는 두 나라가 컴퓨터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뭔가 하면 두 나라 내에서 서로 적절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둘 다 생산을 했을 겁니다. 했을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무역이 가능했다. 그러면 서로 이런 식으로 비교 우위를 통해 가지고 소위 한쪽만 생산해 가지고 두 나라의 복지가 다 개선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죠. 소위 무역의 이익, gains from trade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장 뚜렷하게 쉽게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좀 단순한 가정을 합시다. 처음에 콜롬비아는 컴퓨터만 생산한다 라는 거죠. 비교 우위가 없는 것만 생산하고, 미국은 장면만 생산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무역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반대로 뒤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이익이 있느냐라는 것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생산하는 장미를 포기하고 컴퓨터를 생산하게 된다. 그러면 장미는 1000만 송이 미국은 재배를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장미 생산에서 마이너스 10, 100만 송이 단위로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송이를 포기하고, 대신에 컴퓨터를 생산 안 하던 미국이 컴퓨터를 그 자원 가지고 다 생산하면 컴퓨터는 1000대 단위로 100개, 만 10만 대죠. 그죠?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고, 반면 콜롬비아는 컴퓨터 3만 대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3만 대 생산 안 하니까 컴퓨터 3만 대의 생산이 빠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3만 대입니다. 마이너스 3만 대고, 그 자원 가지고 장미를 재배한다 그러면 장미를 1000만 송이를 이렇게 재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두 나라에 있어 가지고 각각 무역에 따라서 비교 우위에 따라서 생산을 함으로써 변화되는 양입니다. 그 결과 보면 총량으로 봐가지고 장미 생산은 1000만 송이 줄고 1000만 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합계로 봐가지고 장미 생산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지만 컴퓨터 생산량은 미국은 10만 대가 늘었고 콜롬비아는 3만 대가 줄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봐서 생산량이, 옛날에는 콜롬비아가 생산하는 3만 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생산하니까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즉 옛날에 비해 가지고 7만 대가 생산이 됩니다. 장미는 뭐 그대로 하더라도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역을 통해 가지고 특허를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봐서 컴퓨터 생산량이 7만 대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 가상적이지만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 물론 이 무역의 이익을 어떤 가격으로 서로 거래를 해가지고 누가 얼만큼 이익을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없지만 가능성 차원에서 일단 생산량, 가능량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더 소위 말해서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효율적인, 옛날보다 더 효율적인 생산에 의해 가지고 더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산을 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생산 제조정을 통해 가지고 총량,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소위 무역의 이익입니다. 게인스 프롬 트레이드. 즉 나라들이 비교의를 가지고 있는 것의 생산에 전문할 때, 비교의 가지고 있는 것에 전문할 때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이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같이 뭐 장미 생산은 사실은 생산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뭐 소비도 뭐 어떻게든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컴퓨터는 옛날에 비해 가지고 훨씬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역의 이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상이 우리가 간단한 예를 통해 가지고 소위 컴퓨터와 장미의 간단한 예를 통해 가지고 리카르도 모형에 있는 직관, 리카르도 모형을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줬죠. 자, 이러면 더 나아진다. 이것이 이제 무역의 이익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3학년 수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이고 조금 더 이제 본질적인 걸로 좀 더 어렵게 이제 쉬운 내용을 좀 더 어렵게 설명하는 겁니다. 쉬운 내용을 좀 더 어렵게 설명한 것이 이제 좀 더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봅시다. 맨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과 그 다음에 공급 곡선 같은 걸 유도해 가지고 과연 가격이 어떻게 되고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뭐 각각의 생산 요소의 소위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다 찾아볼 겁니다. 우리는 다음을 가정들을 사용해서 지금부터는 단일 요소 리카르도 모형을 설계한 뒤에 모형을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공식화해 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5개 슬라이드를, 이걸 포함해가 5개의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일단 모형을 셋업해 봅니다. 모형을 셋업해 보면, 자, 일단 모형의 셋업을 위한 가정 6가지를 이야기하죠. 자, 일단 모형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모형을 다루는 이유는 사실은 다루는 최종 대상은 실제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 대상인데 현실은 너무나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현실을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 요소만 빼가지고 그것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모형이죠. 그래서 가장 단순화된 형태가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리카르도 모형에서도 생산 요소는 단 하나만 가정합니다. 유일한 생산 요소는 노동이다. 일반적인 생산 요소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많죠. 뭐 가장 보편적인 것은 자본과 노동 두 개 들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토지도 들어갈 수 있고 천연자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뭐 기술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로 생산 요소나 아니면 생산 기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고려 못하고 일단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 하나, 노동만 생산 요소다. 이 모형을 보죠. 자, 두 번째, 노동 생산성은 기술의 차이에 의해서 나라에 따라 변하지만 두 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두 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각국에서 노동 생산성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하죠. 자, 그 이야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생산 함수가 소위 규모의 불변도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산량을 변함에 따라 가지고 생산 함수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 생산 함수라 그러면 소위 뭐 DRS, 뭐 IRS, CRS, DRS를 다 지나가는 그런 형태의 생산 함수입니다. 최적 생산 규모 뭐 그런 것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생산 함수는 그냥 고정 생산 함수다. 생산 기술이 고정되어 있다. 즉 노동 생산성이 고정되어 있다. 라고 일단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부존 자원도 일단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각국에서 노동 공급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뭐 아주 보편적인 가정이죠. 대부분 나라에서 인구의 변화는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변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다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입니다. 가장 현실하고 가까운 이야기죠. 그 다음 네 번째, 재화는 두 개 있는 것만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두 재화 모형으로 가정하죠. 일단 여기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포도주하고 치즈만 했습니다. 포도주, 와인이죠. 그래서 이니셜 W를 쓸 겁니다. W 쓰고 치즈는 이니셜 C를 나온 것은 다 치즈를 의미할 겁니다. 지금부터 C나 W자가 많이 나오는데 C는 치즈를 의미하고 W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두 재화가 있는 모형이고 그 다음에 경쟁은 완전 경쟁이 가능하다 라고 본 거죠. 경쟁은 근로자들이 생산하는 가치와 같은 경쟁적 임금을 받게 하고 가장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산업에게 일하도록 한다. 즉 근로자들은 와이너리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치즈 공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월급 더 많이 준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포도 재배하는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치즈 제조하는 치즈 공장에 가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뭐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즉 경쟁적 임금을 받아들인다. 경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국가는 이제 무역이 있으니까 최소한 여러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두 나라만 가정합니다. 자국과 외국. 자, 이렇게 이제 6개의 가정으로 이제 모형이 셋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카드 모형은 이국 이재화, 두 나라 두 재화 원생산 요소, 한 생산 요소 모형입니다. 이국 이재화 한 생산 요소 모형이죠.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뭐 경쟁도 가능하고 그 노동 생산성은 고정되어 있고 그런 간단한 가정들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노동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합시다. 노동 생산성을 이제 보다 구체화시킵니다. 단위당 노동 소요량으로서 이제 표현합니다. 단위당 노동 소요량이라는 것은 재화 한 단위, 그러니까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치즈라든지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노동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두 물건 다 노동 가지고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딴 상품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두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각 노동량이 얼마가 필요하냐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위당 노동 소요량은 생산량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 시간의 숫자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ALC는 LC죠, 그죠? 요게 소문자 A가 단위당 노동 소요량입니다. 그리고 아래 첨자가 붙는 것은 해당 상품과 생산 요소죠. 생산 요소 노동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L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모형은 생산 요소가 노동 하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뒤에 모형을 확장시키면 두 생산 요소 모형까지 확장될 겁니다. 그러면 노동 외에 또 자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 요소를 명시를 했습니다. 노동의 단위당 노동 소요량. 그 다음에 뭘 만드는 물건마다 거기다 소요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와인을 재배하든 아니면 치즈를 생산하든. 그래서 C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치즈죠, 그죠?
치즈 생산하는데 치즈 한 단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 이 ALC입니다. 자, 이렇게 소문자 ALC를 썼다라는 것은 이것의 의미는 자국에서 치즈에 대한 단위당 노동 소요량, 즉 치즈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 그 일해야 되는 시간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ALC가 1이란 말은 1시간 일하면 치즈 한 단위. 여기서는 이제 뭐 미국식이라서 파운드를 들었네요. 뭐 킬로그램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한 단위 생산하는데 치즈 한 단위 생산하는데 노동 1시간이 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ALW는 와인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 시간이죠. 그죠? 노동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LW는 아까 2다 그러면 2시간 일하면 와인 한 단위, 단위가 뭐 한 병, 아니면 한 갤런, 아니면 그것도 1리터, 뭐 그건 단위는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한 단위 생산하는데 2시간이 든다라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 파운드하고 갤런을 용어를 썼는데 참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참 좀 너무나 보수적인 게 세계적으로 분명히 도량형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메탈기로 바꿨죠. 메탈기로 바꿨으면 이것도 뭔가 하면 킬로그램, 이것도 리터로 바꿔야 되는데 아니면 뭐 세제곱미터라든지 리터로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기준을 그대로 쓰는 거죠. 파운드 갤런. 그러다가 뭡니까? 한 번은 저기 우주왕복선이 폭파한 경우가 있었죠. 콜롬비아 우주왕복선이 발사하고 1분 만인가 한 2분 만에 공중에서 폭파했죠. 근데 폭파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를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그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은 어떤 이 하청 회사하고 도면을 왔다 갔다 하는 단계에서 하청 회사에서는 이 뭐고 이 단위를 썼습니다. 미국 전투 단위를 썼고 그 다음에 나사에서는 이게 뭔가 하면 소위 메탈릭 단위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주역이 달라져가지고 거기서 가스가 세가지고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과학계에서는 메탈릭 단위를 쓰는 것이 그거는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여전히 이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단위를 쓰고 있죠. 이게 이제 왜 여기서 이런 황당한 단위가 등장했냐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우리 수업에서는 이게 다 그냥 킬로그램 아니면 이거는 이제 액체 무게 단위죠. 리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킬로그램, 치즈 1kg 생산하는데 와인 뭐 한 병을 이야기하든지 한 병은 750ml죠. 근데 뭐 아니면 1리터, 갤런 대신에 1리터 등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냐. 자, 어쨌든 단위당 노동 소요량은 요 A로 표현한다. 소문자 A. 그 다음에 첨자로 그 생산 요소하고 상품량을 이렇게 첨자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값의 판단으로서 봐가지고는 이 값이 높을수록 사실은 기술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 값이 높다는 것은 노동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두 가지 상품, 다른 상품에 대해 가지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두 나라에서 같은 물건에 대해 가지고 같은 물건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본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나라일수록 그 물건 생산력이 떨어진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되는 거죠. 즉 높은 단위당 노동 소요량 A 숫자가 클수록 낮은 노동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생산성이 낮다라는 거죠. 물론 이 두 재화 간의 비교는 의미가 없지만 동일 재화다 그러면 양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부존 자원에 대한 가정을 합니다. 부존 자원은 여기서 생산 요소는 노동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정만 하면 되죠. 그래서 노동 공급은 L로 가정합니다. 총 근로자 수가 몇 명이다. 그러면 되는 거죠. 뭐 몇 명이다. 그러면 뭐 1인당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다. 그러면 시간에다가 숫자를 곱하면 총 공급 노동 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노동 L. 자국에서 일한 총 노동 시장을 나타내고 일정하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정은 또 하나 이제 수식을 위해서 또 하나의 정의는 생산량이죠. 재화, 그러니까 와인이나 치즈나 상품의 생산량을 우리가 Q로 보통 가정하죠. 그래서 여기도 Q로 가정합니다. Q라는 것은 quantity, 양의 이니셜이죠. 그래서 Q입니다.
Q고 그 다음에 어떤 재화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다 이니셜을 했죠. 여기다가 아래 첨자로 적으면 요 C로 적으면 치즈 생산량이고 W 적으면 와인 생산량이다 라고 하면 될 겁니다. 물론 그 단위는 아까 말한 대로 뭐 각각 단위입니다. 킬로그램 아니면 리터가 되겠죠. 여기서는 치즈는 파운드고 와인은 뭐 갤런이 되겠죠. 치즈 생산 QC는 생산된 치즈의 파운드 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포도 생산량 QW는 생산된 포도주의 갤런 수 단위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정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을 유도해 봅시다. 생산 가능 곡선을 유도해 봅시다. 생산 가능성. 한 경제의 생산 가능성은 고정된 양의 자원으로 생산될 수 있는 재화의 최대 양을 나타냅니다. 고정된 자원, 주어진 자원이죠. 주어진 부존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최대 양을 나타내는 것이 생산 가능 곡선인데 그걸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죠.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죠. 자, 뭐 이거는 다 익숙하죠, 여러분들이. 위시에서 배우는 소위 그러니까 두 재화, 소득 가지고 두 재화를 소비할 수 있다. 그때 예산 제약 조건하고 동일합니다. 두 재화의 예산 제약 조건하고 동일하죠. 이게 소득이고 각 재화의 양이고 각 재화의 가격이다. 그러면 그게 예산 제한 조건이 되죠. 그거하고 동일하게 생산 가능 곡선도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존 자원량이 L이고 L 가지고 이제 두께를 만드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각 물건 그 개수가 되죠. 이 물건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단위 노동량입니다. 단위 노동량이죠. 노동량 곱하기 이 치즈 생산량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와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단위당 노동량이 와인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량이죠. 거기다가 생산된 와인량.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와인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노동 총량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치즈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노동 총량이 되겠죠. 그리고 두 총량을 합치면 당연히 전체 쓸 수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총 노동 시간, 노동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 두 양이 맥시멈 이거는 못 넘는다라는 거죠. 이 이상 쓸 수 있는 노동 시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어를 이렇게 했는 거죠. 부동어를 이렇게 했죠.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게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곡선이고 이게 이제 부동어로 적었으면 사실은 생산 가능 영역이 되죠. 이 그림으로 그리더라도 생산 가능 영역이 되는 겁니다. 영역이 되고 곡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선상이죠. 선상에서 사실은 등호가 지나는 점이 아마 곡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대 생산점들을 연결시킨 점이고 부동호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생산 가능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Q하고 W 어떤 콤비네이션도 생산 가능한 부분이다. 선택 가능한 생산 콤비네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총 자원량 가지고 치즈, 와인 생산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 생산량은 얼마냐라는 거죠. 최대 치즈 생산량은 여기서 최대 치즈 생산량은 얼마냐 그러면 치즈를 최대 생산한다는 것은 모든 자원 가지고 치즈만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와인 생산은 0인 경우입니다.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0을 집어넣어버리면 이 제일 클 수 있는 QC가 얼마냐 그러면 이 경우에는 L 나누기 ALC죠. ALC죠. 그러니까 전체 총 자원량을 생산당 치즈의 각 파운드당 노동 소요량으로 나눠버리면 거기에서 최대 생산 가능 치즈 양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대 생산 가능 포도량 같은 경우에는 포도주 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원을 포도주 생산에만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치즈 생산량 0이죠. 이게 0이 되면 이게 없어지죠. 이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QW는 L에다가 ALW를 나눈 그게 QW가 되죠. 최대 생산량, 와인 최대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최대 생산량은
뭐 다른 재화의 생산량이 0이 될 때의 소위 노동 투여 모든 것을 거기만 투여했을 때 생산될 수 있는 생산량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생산량을 이렇게 됐고, 뭐 그걸 예를 든다 그러면 노동 공급이 1000시간이다. 1000시간이고 ALC가 1이다. 1이고 ALW가 2다. 자, 왜 그러냐고 하면 요 각각 숫자, 그러니까 A하고 기술하고 구존량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QC 더하기 QW가 전부 다 적다. 이 식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부존 자원량, 최대 생산 가능 노동시간은 1000이고, 그 다음에 치즈 한 단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노동시간은 1이죠. 여기다. 1 곱하기 QC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1시간이라는 이야기죠. 즉 ALC가 1이고, 그 다음에 요 앞에는 2가 붙어 있죠. 그 이야기는 ALW가 2라는 이야기입니다. 와인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간은 2시간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최대 치즈 생산량은 얼마냐? 와인이 0이 되죠. 와인이 0이다 하면 QC가 최대 될 수 있는 것은 1000인 거죠. 최대 치즈 생산량은 1000이 되고, 반대로 최대 와인 생산량은 얼마냐? 그러면 모든 자원은 여기는 0이고 치즈는 0이고 와인만 생산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건 없어지니까 요 식만 볼 수 있죠. 여기서 최대 될 수 있는 QW는 500이죠. 그래서 와인은 500단위 생산할 수 있다. 최대 치즈 생산량은 1000단위고 1000파운드고 와인은 500갤런 생산할 수 있다. 라고 보죠. 자, 그래서 그 생산 가능 곡선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 그래프는 물론 당연히 양축이다. 수요 공급 곡선 같은 것이 아니고 생산 가능 곡선이기 때문에 양축이다. 생산량입니다. 두 물건이 있기 때문에 두 재화의 생산량이죠. 생산량인데 뭐 어느 재화를 어디다 하느냐 그건 자유롭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계속 치즈를 수평선에 놨습니다. 수평선에 놓고 와인을 수직선에 놨습니다. 놓고 두 재화의 생산량이 각축입니다. 각축이고 여기서 생산 가능 곡선 그리려고 그러면 앞에 예를 따른다 그러면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인 치즈 생산한다 그러면 맥시멈이 1000이었죠. 그러면 여기다 1000점을 찍어내는 겁니다. 와인 0일 때는 치즈가 1000이었다. 1000이고. 그 다음에 치즈가 0이면 그때는 와인 최대 생산량이 500이었죠. 그럼 0, 500점을 찍었죠. 찍고 그 두 점을 딱 이어버리면 그게 생산 가능 곡선, 직선이 나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생산 가능 곡선의 부등호식은 사실은 이 선과 이 선 왼쪽 밑에 부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다 생산 가능하죠. 이 점, 아니면 둘 다 영향도 가능합니다. 노동이 있으면서 뭔가 하면 둘 다 생산 안 하는 것도 영향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 좌측 밑에 어떤 부분도 다 선택은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의미 있는 부분은 이 선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효율성을 잘못 써. 그러니까 자원을 안 쓰고 버리는 것은 낭비다. 비효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최대한 다 쓸 때는 우리가 선택 가능한 것은 요 선상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선상에 어떤 점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점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이론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중요한 하나의 개념, 리카르도 비교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기회비용은 이 그림에서는 저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의 절대값은 치즈를 포도주로 나타낸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치즈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치즈 한 단위 늘기 위해서 요 폭이 한 단위다. 그러면 요게 한 단위라 그러면 이만큼 더 여기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 간 것은 치즈 양이 이만큼 더 늘어나고 한 단위 늘어나고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럼 와인 생산을 요 폭만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이다 그러면 요 1에 상응하는 요 높이가 소위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입니다.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은 치즈 양이 아니라 와인 양이죠. 치즈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을 포기하는 와인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Y 양으로 봐가지고는 이 예에서는 2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ALC가 1이고 ALW가 2였죠. 2였다는 것은 그러니까 치즈 한 단위 더 생산하려고 그러면 노동 1시간 더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동 1시간 가지고 와인 재배에 썼다 그러면 와인은 한 단위도 못 만들죠. 반 단위 만든다. 와인 생산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노동 2단위가 필요하죠. 2시간이 필요한데 1시간 가지고는 와인 반 단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치즈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와인 반 단위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눈으로 보기에도 2분의 1이죠. 이게 1000이고 이게 500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지만 절대값으로 해야 되죠. 절대값으로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게 소위 기울기 절대값은 치즈를 포도주로 나타낸 기회비용입니다. 치즈 하나 생산의 기회비용. 치즈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이 기울기죠. 반대로 그러면 와인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어딨냐? 그러면 이거는 이 역수가 되죠. 이 기울기의 반대입니다. 2분의 1의 역수는 2죠. 그러니까 와인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치즈 두 단위다. 라고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의 기울기는 기회비용이다. 라는 것을 이제 또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했습니다. 기회비용은 치즈 기회비용을 설명했고, 치즈 기회비용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다. 라는 것까지 설명했고, 그게 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막 맨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 다음으로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과 임금을 볼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론에서 안 배운 내용이죠. 가격과 임금. 자, 가격은 얼마가 되느냐? 뭐 말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을 합시다. 치즈 가격은 그냥 PC다 라고 합시다. 가정합시다. 아래 첨자 C가 치즈죠. 그래서 PC다. 이게 치즈 가격이고 와인의 가격은 W다 라고 합시다. 자, 이게 뭐 화폐 경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화폐 경제다. 그러면 저 P는 뭐 원화의 단위, 달러의 단위, 어쨌든로 나타낼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PC, PW. 자, 그렇다 그러면 임금은 따라 결정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임금은 따라서 결정되고 생산 위치도 결정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 경쟁 때문에 치즈 생산자의 시간당 임금은 한 시간에 생산한 치즈의 가치와 같다. 임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치즈 공장에 가면 치즈 공장에서 임금을 줄 것이고, 근데 그 임금은 사실은 치즈로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와인 공장에 가면 임금은 와인으로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양으로 주지만 우리가 가격을 도입했죠. 그럼 가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물건 단위로 생각해도 되지만 이렇게 물건의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가격으로 이야기되죠. 치즈 생산자의 시간당 임금은 한 시간에 생산된 치즈 가치와 같다. 즉, 한 시간 일하면 치즈 한 달에 생산할 수 있죠. 그러면 PC만큼이 치즈 생산자의 임금입니다. 치즈 근로자의 임금이죠. 내가 한 시간 일하면 한 시간만큼 치즈 한 단위가 나오죠. 그게 한 파운드인지 한 1kg인지 어떻게 나오죠. 나오면 그것의 가격이 바로 치즈 생산자의 시간당 임금이 됩니다. 시간 들었기 때문에 한 시간당 임금이죠. 근데 포도주는 좀 달라요. 포도주 생산자의 시간당 임금은 한 시간에 생산된 포도주의 가치와 같다. 자, 임금이라는 것은 시간당 임금이죠.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양당이 아니라 시간당 임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와이너리에 가서 노동을 한다. 그러면 노동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ALW가 2였죠. 2시간 일하면 와인 한 병을 생산할 수 있다. 한 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PW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2시간 일하면 PW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당 임금은 얼마냐? 2로 나눠야 되는 거죠. ALW로 나누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한 단위 PW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ALW죠. 그러니까 노동 한 시간당 한 단위가 한 시간이죠. 시간당 임금이 얼마냐 그러면
PW에다가 ALW 나눈 겁니다. 이것도 동일한 식입니다. PC에다가 투입된 노동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예에서는 ALC가 1이었기 때문에 뭐 나누나 안 나누나 값이 똑같이 됐다 하는 건데, 어쨌든 일반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그 각 둘 다 이 공장이나 아니면 두 곳의 임금이라는 것은 생산량의 생산품의 가격에다가 생산품의 한 단위 생산품의 가격에다가 투입된 노동 생산 시간, 단위당 노동 생산 시간으로 나누면 그것이 임금이 됩니다. 경쟁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임금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이윤이 없습니다. 물론 이윤이 0이라는 것은 아니고, 뭐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본가도 없으니까 뭐 이윤을 누릴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소위 뭐 정상 이윤은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경제학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은 0이라고 보죠. 0이라고 가정하고 0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개념으로 봐서 임금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임금은 이렇게 결정되고, 그래서 근로자들은 높은 임금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산업에서 일할 것입니다. 자, 이거 두 개 높은 데로 갈 거라는 이야기죠. 더 높은 데로 가시다. 더 높은 데로 사람들이 쏠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이게 두 개 같아진다는 이야기죠. 달라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다르다 그러면 다른 쪽은 이쪽이 더 높다 그러면 포도주는 생산이 안 됩니다. 여기 가서 일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반대로 이게 더 높다 그러면 이게 더 높다 그러면 이쪽이 더 높다 그러면 치즈 공장에는 일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생산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완전 경쟁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어떤 산업이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그런 경우에 각 산업에서의 이 임금은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지금 금방 설명했는 이제 사람 노동의 이동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포도주의 가격에 대한 치즈의 상대 가격이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을 초과하면,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은 이 뒤에 있는 겁니다. ALW분의 ALC죠. 그리고 아까 본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죠. 그게 이 두 물건의 두 재화의 상대 가격, 그러니까 이 상대 가격이 이 기회비용보다 더 높다. 그러면 사실은 치즈가 더 비싼 거죠. 치즈가 더 비싸다. 그러면 치즈가 더 비싸다는 말은 사람들이 치즈 공장에서 일하면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치즈 산업의 임금은 포도주 산업의 임금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PW보다는 PC가 더 비싸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두 개를 고려해 가지고 이 두 개의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요 식을 그대로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식을 풀어쓴다는 것은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PW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ALC를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거는 사실은 치즈 공장에서의 임금이고 요거는 와인 공장에서의 임금, 와이너리에서의 임금입니다. 와인 농장에서 임금이죠. 근로자들의 임금이 치즈 공장에서 임금이 더 높다.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들은 더 주는 치즈 공장으로 다가가죠. 그러면 근로자들은 치즈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나라는 치즈 생산에만 특화하는 나라, 와이너리는 다 문 닫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자, 반대로 이게 부동어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와인에 대한 치즈의 상대 가격이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작다라는 거죠. 와인 가격이 더 싸다.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와인의 상대 가격이 더 싸다. 이 기회비용보다, 생산 기회비용보다. 그때는 이 식을 앞에 요런과 같이 동일하게 쓰면,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PW를 곱하고 ALC를 또 나누면 요 식은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요거는 치즈 공장에서의 임금이고 요거는 와이너리에서의 임금이죠. 그 이야기는 와이너리 임금이 더 높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다 와인 농장에만 가버립니다. 포도주 농장에만 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치즈 생산은 없어지고 포도주만 생산하는, 술만 생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자, 이래서 결국은 이 두 개가 다르다 그러면 이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 소위 기회비용하고 달라진다 그러면 특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쪽으로 특허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걸 그림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에 그림에서 수요를 나타내는데,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보다 이 기울기에 비해 가지고 사람들의 수요 곡선이 있는 셈이죠. 수요 곡선하고 비슷한 건데, 그 가격의 비율 곡선은 이것보다 더 완만하다라는 거죠. 완만하다 그러면, 이것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그러면, 그때는 생산되는 지점은 요 지점이다. 그러니까 전량 와인만 생산하는 거죠. 첫 번째 예제. 두 번째 예죠. 와인만 생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격 비율이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이거보다 더 가파르다. 2분의 1보다 더 큰 값이다. 그러면 더 큰 값을 여기다 선을 꺼면 여기다 접하는 점은 어디냐 그러면 요점에 접합니다. 요점에 접한다는 것은 몽땅 치즈만 생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래 되면 치즈에 특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생산 가능 곡선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 즉, 이 가격의 상대 가격이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이 기회비용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다 그러면 그때 치즈 산업의 임금하고 포도주 산업의 임금은 같아집니다. 같다 그러면 상대 가격이 기회비용하고 같다 그러면 그때는 이 식을 아까 요령으로 다시 쓰면 PW를 양분에 곱하고 ALC를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기는 치즈 공장에서의 임금하고 와이너리에서의 임금이 같다. 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무차별입니다. 어디 가서 일하든지 월급이 똑같아지는 거죠. 특별히 이쪽을 선호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근로자들은 와이너리에서 일할 수도 있고 치즈 공장에서도 일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두 재화가 다 생산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경제가 폐쇄 경제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 경제다 그러면 두 재화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두 재화에 대한 수요가 다 있습니다. 뭐 양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다 생산됩니다. 두 재화가 다 생산되려 그러면 결국은 요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만 두 재화가 다 생산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예를 봅니다. 이런 예는 자, 치즈가 4달러에 팔고 치즈가 파운드당 단위당 4달러고 와인이 단위당 7달러다. 그러니까 와인이 좀 싸죠. 치즈가 비싸고. 그러면 2대1이 되려고 1대2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8달러가 되는데 8이 아니라 7이죠. 그러니까 와인이 더 싸죠. 와인이 싸다 그러면 이걸 보면 딱 결론이 나올 겁니다. 와인이 더 싸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다 치즈 생산에 특화할 것이다. 가 나오는데 자 봅시다. 이렇게 되면 치즈 생산하는 사람한테 지불하는 임금은 시간당 4달러 됩니다. 치즈가 4달러에 팔리고 있다는 말은 1시간당 1시간 일하면 치즈 한 단위 만들고 4달러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 4달러를 임금으로 주는 거죠. 근데 와이너리에 가면 2시간 일하면 와인 한 병 한 단위 만들 수 있죠. 2시간 일하면 그 한 병 만들어 가지고 7달러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당 3.5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4달러 주는데 왜 여기 가느냐? 라는 거죠. 3.5달러 주는데 왜 가느냐? 그러면 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들은 치즈 공장에만 가기 때문에 이 경제는 치즈만 생산되는 그런 경제가 될 겁니다. 즉 치즈의 상대 가격이 치즈의 기회비용을 초과한 거죠. 치즈의 상대 가격이 치즈의 기회비용 2분의 1보다 더 높죠. 이거는 0.5보다는 더 높은 거죠. 더 큰 숫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치즈만 생산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반대로 치즈 가격이 4가 아니라 3달러로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이 경우는 반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치즈 생산할 때 지불한 임금은 이제는 4달러가 아니라 3달러가 되죠. 와인 생산에서는 여전히 3불 50을 줍니다. 준다 그러면 이게 더 비싸니까 다들 이제 와이너리로 가죠. 그러면 치즈는 생산 안 됩니다. 즉 그 이유는 근로자들이 포도 와인만 생산하는 것은 치즈 상대 가격이 이거는 7분의 3은 2분의 1보다 더 적은 값이죠. 2분의 1. 치즈의 기회비용 2분의 1보다 더 적은 값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와인만 생산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만일 자국이 포도주와 치즈를 둘 다 소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둘 다 뭐 국제무역이 없고 소위 일반적인 폐쇄경제겠죠. 폐쇄경제고 그렇다 그러면 두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두 상품을 다 소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상대 가격은 조정되어서 임금은 포도주와 치즈 산업에 같아야 됩니다. 두 산업에 같아야지 두 산업에서 다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한쪽 산업이 임금이 절대적으로 높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산업은 다 붕괴가 될 수밖에 없죠. 즉, 그 이야기는 이 ALC분의 PC하고 ALW분의 PW가 같아야 된다. 즉, 근로자들은 치즈 산업이나 포도주 산업에서만 일할 유인이 없이 뭐 어디 가든 관계없더라. 그러면 두 재화가 다 생산될 수 있겠죠. 즉,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뜻으로 구체적으로 두 물건의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두 물건의 상대 가격이 얼마다라는 것은 딱 지정해 주죠. 재화의 상대 가격은 그 재화를 생산하는 기회비용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 가격은 기회비용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둘 다 생산이 가능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영역이 나오는 겁니다. 두 재화 다 공존하려고 그러면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은 결국은 두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과 같아야 된다. 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 여기서 우리가 리카르도 비교 이론의 셋업을 모형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 그 모형을 설명하기 위한 6가지 과정을 설명했죠. 그래서 이 모형은 지금 두 재화, 이국, 이재화, 한 생산 요소 모형입니다. 모형에서 우리가 소위 그 노테이션을 정리를 해가지고 소위 생산 가능 곡선을 우리가 유도를 했고 그걸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의미하는 가격,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을 정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각각의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임금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 그 물건의 상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질문. 자, 그 다음으로는 무역. 자, 자국이 포도주와 치즈 생산에 더 효율적이라 그러면 자국은 모든 생산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즉, 포도주와 치즈에 대한 자국의 단위당 노동 생산량은 외국보다 더 낮다. 자, 여기서 이제 외국이 등장합니다. 앞에 얘는 우리는 다 이제 한 나라, 자국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되죠. 이제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외국이 등장해야 되죠. 그래서 외국은 모든 노테이션에다가 스타를 붙입니다. 그래서 위첨자로 다 스타를 붙이죠. 아래첨자는 다른 정도로 이미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놔두고 위첨자로 스타를 붙이면 다 외국의 변수입니다. 자, 이제 비교 우위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는데, 먼저, 절대 우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양국에 있어 가지고 절대 우위가 발생했다. 어떤 한 나라가 다 더 생산적이고, 어떤 한 나라는 다 덜 생산적이다.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를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A 값은 높을수록 생산성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거 나라. 이러면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한다. 적은 시간으로 같은 양을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생산성이 높다. 효율적인 경제다. 효율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이게 더 낫다는 말은 와인 생산에서도 더 적은 시간으로 와인을 생산할 수 있다. 그거는 생산성이 더 높다. 그렇게 되면 절대 우위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절대 우위가 있는 겁니다.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비교 우위로는 이런 경우에도 소위 비교 우위가 발생하고 비교 우위에 따라서 특허를 하게 되고 서로 교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죠. 한 국가는 두 재화의 생산에 더 효율적일 수 있으나 그 국가는 단지 한 재화에만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다. 앞에 외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두 재화 다 그 절대 우위가 있었죠. 더 효율적이었지만 결국은 보면 한 재화에만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가 모든 재화의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라가 하더라도 그 국가는 여전히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나라조차도 무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함으로써 우리가 덜 만들고 수입함으로써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자국이 치즈 생산에 비교율을 갖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자국의 치즈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외국보다 더 낮습니다. 자, 이제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절대적인 ALC, ALW를 양국에 비교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비율이죠. 비율. 이렇게 보면 이거는 와인 생산의 기회비용입니다. 자, 치즈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외국보다 더 낮다. 그러니까 치즈를 생산하는 기회비용. 이게 이렇게 치즈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이렇게 되죠. 이게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줬던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죠. 그 기울기는 치즈 한 단에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하게 되는 와인의 양이었고 그것이 바로 요거죠. 요게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고 또 외국의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는데 이 두 값이 보면 이 두 값이 부동어가 왼쪽으로 갔다. 즉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기회비용이 더 외국보다 더 낮다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치즈 생산에 비용이 낮고 절대 우위가 있었지만 비교 우위조차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국이 치즈 생산을 증가시킬 때 자국은 외국보다 포도주 생산을 감소시킬 것이다. 즉 비교 우위가 있는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치즈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는 우리나라가 치즈 생산을 늘리게 되면 자국은 외국보다 포도주 생산을 감소시킬 것이다. 치즈를 더 생산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현재 모든 자원을 가지고 다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치즈를 더 생산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와인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와인 생산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줄여가지고 치즈를 더 할 수 있는 거, 더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PF의 기울기는 포도주로 나타낸 치즈의 기회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외국의 PPF는 자국의 PPF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되죠. 그래서 치즈 한 파운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국보다 외국은 더 많은 포도주 생산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보다 외국은 더 많은 와인 생산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생산 가능 곡선이 아까 기울기가 2분의 1인 이런 거였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더 가파른 이런 형식이 되겠죠. 이런 형식이 되면 여기서는 기회비용이 더 높은 치즈 생산에 외국이 기회비용이 더 높은 경우가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될 겁니다. 자, 어떤 무역이든 일어나기 전에 각국에서 포도주에 대한 치즈의 상대 가격은 포도주로 나타낸 치즈의 기회비용을 반영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없을 때는 외국에서 치즈 생산 기회비용이 더 높다면 포도주로 나타낸 치즈 상대 가격이 자국보다 외국에서 더 높을 것입니다. 자국은 치즈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어디에서 포도주에 대한 치즈 상대 가격이 정해지느냐 하는 이야기죠. 자,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무역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가를 보겠어. 그러니까 지금에는 저기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만하고 외국이 더 가파르죠. 그 이야기는 와인, 치즈 생산에서 기회비용이 우리나라가 낮고 외국이 더 높다.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치즈 생산에 비교가 있는 겁니다. 비교가 있다. 예. 그러면 비교가 있고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치즈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와인 생산을 줄여가지고 치즈를 외국에다 수출하고 대신에 외국의 와인은 수입한다. 뭐 그렇게 되겠죠. 자,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익이 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무역이 있을 때 상대 가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어떻게 그렇게 무역을 하느냐? 결국은 무역을 한다 그러면 양으로 방향은 이야기하지만 그때 그러면 왜 무역이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가격입니다. 상대 가격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거죠. 양국이 각각의 그러니까 폐쇄 경제에 있을 때 상대 가격이 있겠죠. 있고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무역 안 할 때 상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상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딱 나왔죠. 그 물건의 상대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두 A의 비율이었습니다. 기회비용하고 상대 가격이 같아야 했습니다. 같아야 되는데 현재 두 나라에 있어가지고 각각의 기회비용이 다르죠. 다르다 그러면 무역전에 양국에 있어가지고 상대 가격은 달랐을 겁니다. 양국 각각의 무역 없이 소위 폐쇄경제에 있을 경우에 두 자를 다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었다. 그때의 상대 가격은 두 나라에서 달랐을 겁니다. 달랐고 그러면 무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상대 가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게 돼 가지고 결국은 어떤 점에서 같아집니다. 같아지는데 그 같아진다는 것이 두 가격의 중간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어떤 한 나라 가격이 될 수 있고 또는 다른 나라 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총량적인 이제 수요의 문제인데 그 수요 뭐 아니면 그 수요를 보려고 그러면 세계적인 수요를 보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나라 규모에 따라 가지고도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압도적으로 규모가 큰 나라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갑니다. 가격이 가는데 이제 그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